네, 집중 분석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는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볼 건데요.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궁금하신 부분 하나씩 찝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자, 먼저 매크로 측면 한번 살펴볼게요. 원상필 교수님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주식시장이 매크로 측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미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성,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스노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먼저 그걸 질문 드릴까 봐요. 교수님, 가장 특징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통화정책의 핵심이 고용과 또 이 물가라고 봤을 때 그 부분 중심으로 이야기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제일 재미없는 게 매크로 얘기인데요. 재미있게 해주세요. 네,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에 보면 전년 대비 2.9%니까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뭐 에너지나 식료품 같은 좀 변동성이 큰 그런 품목들을 제외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3.1%니까 아직 미국의 물가 상승 지표 자체는 뭐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도 보면 0.3, 0.4 이 정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역시 예상했던 수준이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모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지표로 확인되는 건 언제나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좀 실제 분위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미국의 달러트리, 그러니까 한국의 다이소 같은 업체인데 지금 달러트리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의 백화점이나 또는 고급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처럼 굉장히 상황은 퍽퍽해지고 있고, 또 주택가격이나 또는 임대료 같은 지수들 보게 되면 위험 수위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뭐 언제든지 한 번씩 슈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관세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이 이 정도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저가형에서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타격이 있는 것도 같은데, 또 2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없는 것 같지도 데이터 자체가 나와서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뭐 지표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뭐 트럼프라고는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지금 모든 정책을 다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영역에 있으신 분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참 지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속상하긴 한데요. 아직 뭐 이민 정책이나 또는 노동 참여율 변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인데, 다만 실업률이 급격하게 치솟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라도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이 바뀔 수 있고, 특히 지금 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두렵죠. 아직 다 온전히 반영되진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표로 확인된 건 아직까지 그 파도를 맞기 전이고, 제대로 한번 파도를 맞았을 때 이 숫자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관세에 따른 파급력이 고용까지 미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나요? 사실 파월 의장의 최근 코멘트를 보면은 고용시장 약세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발언들이 꽤 많이 나와서 고용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계실까요? 고용 지표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월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떠밀려서 하긴 했지만 금리를 한번 인하했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더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준의 의원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지 않고 있죠. 네. 하지만 역시 또 우리의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계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돼봐야지 알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일 것 같아요. 이게 예측이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 때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연준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좀 꼽아보죠. 어떤 점도표를 가지고 어떻게 나오냐에 따른 시장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파월 의장의 지금 자리에 있는 이 순간 어떤 방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는 시장 자체는 가지고 있는지, 그 시장 믿음은 계속 굳건하게 가지고 가도 되는지 이렇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럼 이제 아주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인하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하고 네, 연말까지 봤을 때 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트라이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죠. 하지만 트럼프가 워낙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연준 의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또 그리고 그 사이에 지표들이 깨지는 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는 더 힘을 얻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완전히 미친 한 사람이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당히 이게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얘기를 해주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연준 내부에 이견이 있다라는 부분은 잡음으로 민감도 있게 시장에서 인식이 될까요? 최근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금 연준 내에서는 미란 의장 정도가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다 조심스럽죠. 그리고 사실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될 구간인가에 대해서는 학계나 또는 뭐 정치계, 또 여러 사회 언론계, 경제계 인사들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정상적인 의견들이 잘 반영되지 않는 시장이 지금 미국이기 때문에 평론하는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영역에서 저희가 일단 매크로 이슈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봤으니까 AI 버블 관련된 이야기 이경민 부장님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금리 인하기다 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가 참 많은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기승전 AI 시대에 뭐가 필요한가,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의 논리, 기대감의 영역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일단 부장님의 시각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확장성의 부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문이라든지 실적이 찍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확장성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버블 논란, 뭐 닷컴 버블하고 너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구조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다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거였고, 닷컴 버블 때는 부실 기업에 대출해주면서 부실을 키워갔던 구조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됐던 게 AI 버블, AI 거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 상승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대세 상승 국면에 잇따라 보고 있고, 그 대세 상승 과정에서 좀 단기 과열을 좀 시키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지, 이번 흐름이 뭐 시장이 꺾이는 그림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비중 확대하는 기회가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중 확대 흔들리면 그럼 이번 실적 시즌 미국 빅테크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대치가 부장님 최근에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실망 매물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더 높게 봤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번 분위기는 그럼 어떻게 점치고 계세요? 일단은 최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을 한번 되돌아보시게 된다면 실적이 좋을 거야 라고 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실적이 실제로 공개된 다음에 와, 잘 나왔어 라고 해도 매물 소화 국면으로 들어갔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올까 못 나올까 보다도 주가 레벨이 실적을 얼만큼 선반영하고 있나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빅테크 종목들이 좀 꽤 올라왔다라고 본다면 아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좀 쉬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 중국이 역공을 하고 있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입을 제한한다라는 정도의 역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AI 버블에 대한 부분들은 대세 상승에서의 일시적인 교란 요인 정도로 보고 있고, 3분기 실적도 또 빅테크 종목들, 뭐 M7이나 이런 종목들이 예상보다는 잘 나오긴 할 텐데
주가가 어느 레벨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종목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오히려 실적 시즌이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과열을 좀 시켜가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레벨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 10월, 11월 달에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부장님 궁금한 부분이 네. 앞서 원 교수님과도 매크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시장 AI가 실적에 민감도 있게 위로 아래로 움직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지 아니면은 그에 대한 기대가 꺾였는지에 따라서도 조정이 나오잖아요. 네. AI 관련주가 매크로 측면에서의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과열 국면에서 업계 이야기로 조정이 나오고 이 원인에 따른 전략이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 거리인가요?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단기 매물 소화 과정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해서 채권물리가 좀 더 반등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런 정도 진폭을 결정하는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흔들리게 된다면 좀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매크로 환경이든 금리 인하 기대든 여러 가지 환경 여건들을 봤을 때 AI 관련주, 빅테크 종목들이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한 10월, 11월 달에는 한 템포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10월, 11월 달에는 경제지표, 그리고 통화정책, 또 금리나 컨센서스, 실적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본다면은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했던 데는 이런 기대감들로 많이 왔거든요. 네. 경기는 괜찮을 거야. 고용이 둔화돼도 망가지진 않을 거야. 그리고 물가는 일시적인 반등일 거고 가격 전가가 되지 않았음에도 실적은 좋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인하는 많이 해줄 수 있어 라는 기대가 다 뭉뚱그려져서 들어왔다라고 본다면 이런 기대감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됐을 때 증시는 좀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죠. 많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금리 인하 통화 정책의 방향성 미 연준에서의 포인트 먼저 봤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AI 시대의 포인트 봤습니다. 그러면 국내 역시 최근에는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당히 민감도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책 이야기를 원 교수님과 이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될 중요한 축 하나가 이 정책 변수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상법 개정안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일단 교수님,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성 자체에는 긍정적인 사인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사실 진작에 진행됐어야 되는 것들인데 너무 늦었죠. 예, 참 답답합니다. 이것도 늦어지면서 내년까지 밀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시장에는 그 정책에 대한 변수보다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그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나 또는 배당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답답한 과정들을 거쳤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성으로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위해서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했던 여러 정책들이 한심한 그런 뭐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희가 숱하게 무너져 내리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 정말 제가 이 주제만 말하게 되면 화가 나네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후 하고 시키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수님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아갈 방향 자체는 계속 맞게 가고 있으니 그에 대한 걸 우선시해서 보면 괜찮지 않겠느냐. 슬로우 천천히 호흡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 자체로 가는 거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포인트, 그에 대한 포인트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일단 뭐 주주 권리 강화나 의결권 제도를 개선하고 또 뭐 대주주의 과도한 특혜 구조를 완화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저희 자사주 취득해서 자동 소각하는 것들, 배당 확대를 늘리는 것들 다 바람직한 것들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고 최근에 코스피가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저희 PBR 같은 것들 보면 참혹하지 않습니까? 저희 완전 이거 뭐 개발도상국 같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정책을 가장 앞서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저희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번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잘 가고 있는 정책들이 또 이런 잘못된 판단들에 따라서 또다시 산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되고요. 상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히 도입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득 저희가 이제 연휴 기간에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점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힘주어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단기적인 효과는 주가 부양, 거기까지는 알겠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은 일단 뭐라고 꼽고 계실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지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돌려놓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 대주주들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시장에서 불합리한 이득을 가져갔습니까? 그건 다 개인 투자자들의 것이고 상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면서 도대체 여기선 게임을 해도 너무 불리하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 겨우 돌아오게 하려고 마음을 돌리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이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견고하게, 그리고 다시 바뀌지 않는 단단한 벽을 쌓아야겠죠. 그러면은 저희 하단에도 코스피 5천 시대라고 나오잖아요. 단순 그럼 계산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 힘을 받고 정책에 대한 믿음을 투자자 입장에서 가지게 된다면 5천에 대한 것도 사실은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그래도 가늠할 만한 계산이 될 만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특별히 더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코스피 4,000포인트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탄력받으면 5,000포인트 가는 거죠. 4천에서 5천. 네네.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서 게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개인들한테 너무 불리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한번 게임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느끼는 순간 개인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외국인들도 돌아오고 기관 투자가들도 비중을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희가 장기적인 게임을 할 때 제발 좀 우리 공정하게 하자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코스피 5,000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 정말 시장의 장기적인 좀 주춧돌을 놓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신뢰감을 얻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 가장 반기는 부분이 되겠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모멘텀, 그러면서 나오는 뉴스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겠네요. 정책 이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만큼의 실력이 돼야 되는 것, 그러면서 성적표로 증명을 해주는 것, 여기에 있겠죠. 자, 그래서 부장님과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휴 이후에 이제 기승전 실적입니다. 결국은 뭐 학습 분위기 잘 만들고 좋은 선생님 오시고 다 좋습니다. 결국은 학생이 성적을 잘 내고 그쵸. 그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실적 이야기를 좀 무게감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지나갔고 이제 3분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부장님. 이번 시즌에 이 수치에 대한 민감도 어느 정도라고 일단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한국만의 실적 시즌의 특징이 뚜렷합니다.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회, 3분기 예상하회, 4분기 쇼크. 이게 매년 반복되거든요. 하반기 그러면은 하회 쇼크의 시나리오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멘텀.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월간 수익률을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9월에 약세, 10월에 상승이라는 통계치가 나오는데 한국은 9월, 10월 계속 약세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2020년 이후 보면은 10월 달에 상승한 적은 딱 2022년 한 번밖에 없었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적이 3분기 실적 전망이 실적 결과가 예상보다 좀 못하게 나오다 보니까 3분기 실적도 부진한 것도 있지만 4분기 그리고 다음에 실적까지 하향 조정하는 패턴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12개월 선행 EPS라든지 이런 기대치가 좀 슬로해지거나 아니면 꺾이는 그림까지 나왔던 그림이라서 3분기 실적 시즌은 좀 경계감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보면은 3분기 영업지 이익 전망도 올라가고 연간 영업이익 전망도 올라간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두 개 업종만으로 가지고 끌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두 업종을 빼놓고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실적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 중입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 시즌은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조금은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시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럼에도 긍정 회로를 돌려볼게요. 9월에도 힘들 것이다. 9월은 항상 좋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게 정설이었는데 9월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 타임 놓쳤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10월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지 않나요? 삼성전자의 역할이 제대로 나온다면 그럼 스토리라인 달라질 수 있나요? 뭐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이 너무 뜨거운 시장 같아 보였죠. 뜨거웠어요. 근데 다른 업종들이 다 뜨거웠을까요? 아, 그건 또 아니네요. 네. 아, 코스피 상승의 80%가 반도체였습니다. 예. 코스피가 20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160포인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로 끌고 올라왔고, 또 하나 볼 것은 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어 라고 하는데 90% 이상의 반도체 업종이 쏠렸거든요. 그리고 기관도 같이 샀어. 기관도 90% 이상을 반도체만 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어떻게 갈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실적 전망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럼 반도체 계속 좋겠구나. 뭐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도 조선, 방산 이런 업종들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조정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얼만큼 주가에 녹아들어 있나가 중요한데, 지금 영업이익 전망 그리고 1개월 변화율, 3개월 변화율과 주가 변화율을 비교해 봤을 때 반도체가 최근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약간의 고평가 영역에, 네.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온 것보다 주가가 좀 더 올라왔다라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3분기 실적 시즌에는 반도체가 좀 더 올라갈 여진이 있겠지만 쭉 뻗어가는 그림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고평가 영역에서 가장 민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시는 것이 반도체예요. 네, 그러면?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승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업종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 지수 자체가 크게 뛰어오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매크로 환경이나 업황이나 그리고 실적 내년까지 열어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림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일시적인 되돌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미국 쪽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레벨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 아마 10월, 11월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또 다른 포인트가 맞춰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분기 실적 시즌은 좀 불안정하긴 하겠지만 또 다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챙길 수 있을 때 반도체에 대한 수익은 챙기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거는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익권이다. 그냥. 수익권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부담스러워, 잘 못해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정받아도 내년에 더 크게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나는 샀다 팔았다 잘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레벨에서는 일정 부분을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10월, 11월 달 중에 좀 매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짧게요. 삼성전자 3분기 네. 잠정 영업이익이 네. 10조 9천억, 11조까지 서프라이즈로 나온다면 달라지나요? 일시적인 추가적인 반등은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9만 원을 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내년 실적까지 어느 정도 아웃라인 나오게 된다면은 9만 원, 10만 원을 넘어서는 그림들이 나올 텐데, 아마 3분기 실적은 기대감보다 주가가 먼저 와 있다라는 점들이 조금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이야기하면서 앞서 힌트 주셨던 조선방산도 네. 살짝 건드리고 갈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조선은 서프라이즈가 그래도 나오면서 주가 반응이 네, 나왔던 맞습니다. 분기 네. 실적 2분기가 있었는데, 사실 민감도가 가장 높고 실망스러웠다라고 표현을 굳이 한다면 방산 쪽이 아니었나 네,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방산 이번 실적 시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위기 좀 모아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선 방산도 내년까지 이익이 계속 레벨업 돼요. 네. 전망치 자체가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대세 상승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또 한번 고점을 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번 주가 흐름들을 올해 거를 한번 잘 보시면은 조선 방산이 작년처럼 쭉쭉쭉 치고 가는 그림보다는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오면 좀 조정받았다가 좀 빠지나 싶으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완만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있고 방향성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라면은 기대감을 좀 톤다운하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기대감으로 주도력을 가졌던 네. 섹터에 대해서는 좀 숨고르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드려볼게요. 네. 부장님, 실적 시즌에 가장 이 성적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2분기 실적 시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에 조선, 기계, 방산 이런 업종들이 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네. 주가 흐름 별로 안 좋았어요. 반대로 실적 쇼크 나온 애들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뛰어오르기 시작한 게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적과 주가 레벨을 비교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이익 변화율 대비 주가가 낮은 상태에 있는 업종들을 봤더니 여전히 디스플레이가 낮은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2차 전지, 미디어 교육, 그리고 화학, 철강, 건설, 화장품 의류, 통신. 좀 어떻게 본다면 내수 쪽과 플러스 그동안 못 움직였던 성장주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못 오른 업종들 그리고 실적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주가가 더 빠진 업종들이 이쪽에서는 3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트레이딩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장기 소외주잖아요. 네. 언제나 지금이 바닥이고 나아질 거란 기대감의 영역이었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기조를 보면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영역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다른 영역이라기보다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권 메우기 차원에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기조적으로 본다면은 중국이 감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최근 유럽 쪽에서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한번 저점되면 한 40% 정도 올랐다가 또 15%, 20%또 조정받았어요. 어느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업종별로 고루 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저희 환율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1,300원대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다가 한번 1,310원 돌파 이러면 수급의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요. 환율에 대한 기조는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저도 재미있는 종목 얘기하고 싶은데 항상 저한테는 재미없는 할까요? 환율 이야기하시네요. 시간이 되시면 저희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1,400원 넘어서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수익을 달러로 환산할 때 일정 부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정말 환율이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이탈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뭐 1,488억 원, 1488 네. 까지 갔을 때도 외국인들의 뭐 뚜렷한 이탈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과 외국인들의 매매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은 한국의 정책 불확실성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저희가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5,000포인트를 이야기한 상황에서 대주주의 비과세시 기준을 10억으로 낮추고 또 오히려 배당을 분리과세했을 때 더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도대체 한국의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미국에서 사모펀드하는 제 친구들로부터 듣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의 정치권과 그리고 경제계가 코스피 5,000포인트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말 고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환율 따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 궁금해요. 한미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통화 스와프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까지 나와서 이 변수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환율도 높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통화 스와프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누가 결정하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 마누라와 그다음 미친 한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어떤 무기 말씀이실까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주요한 품목들을 아직까지는 저희가 무기로 쓸 수 있죠. 아, 그럼 반도체? 조선이 무기화 될 수 있어서 예. 아, 그럼 그에 대한 희망도 있겠네요. 물론 미국에서는 별로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약소국의 입장에서 그나마 챙겨야 될 것들을 찾아보면 그 정도가 그래도 야 너네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 정도는 해볼 수 있겠죠. 뭐 종목 포인트 살짝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략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하반기 어떻게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될까요? 교수님 먼저 답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략의 키포인트 조언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뭐 지금 이제 학교에서 선생을 하고 있지만 저도 증권사 직원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시장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매번 거짓말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진실인가요?
예, 다만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가열권에 있는 건 분명하죠. 기술적 지표로 보면 분명히 가열을 되어 있고 버핏 지수 같은 걸로 보면 당장 지금부터 급락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너무 뜨거웠고 정말 오랜 기간 뜨거웠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거기에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 이미 다 달렸고 한국 뒤늦게 거기 좀 편승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은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게 또 시장을 오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불꽃이 가장 밝고 뜨겁지 않습니까? 특히 거의 수익의 50%는 마지막 불꽃이 탈 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가자? 이것도 사실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하. 남들 다 축제를 즐기고 마지막 환호를 외칠 때 난 이제 이 정도에서 됐어라고 멀리 떨어져 있기엔 아직 좀 아쉬움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따라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손을 놓지 말자, 불꽃을 바라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부장님의 전략 어떤 조언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이경민 부장님의 전략 고민 어떻게 풀이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네, 대세 상승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에는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다는 거죠. 금리나 기대, 경기 상황, 고용 상황, 물가, 여기다가 3분기 실적 시즌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흔들릴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가 흔들리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정책 대응 견조합니다. 정책 대응이 강해지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을 염두에 두고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고 조정시 비중 확대 전략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멀리 가고 바라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의 집중 분석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